그래서 데뷔하려고 여기저기 데모를 돌리는데 스웨덴에서는 아무도 이걸 안 받아주는 거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고만입니다. 우리 세대는요, 90년대 하면은 보통 R&B나 힙합, 그런지락 이런 음악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90년대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장르가 하나 있어요. 네, 레게죠. 우리나라에서도 김건모와 투투 같은 가수들이 레게로 전국을 휩쓴 바 있는데요. 같은 때 한국에서 광풍을 일으킨 팝그룹도 레게 리듬을 끝내주게 활용한 그룹, 한국에서만 100만 장 넘는 판매고를 기록한 해외 그룹입니다. 90년대의 아바, 스웨덴의 또 다른 자랑이었던 에이스 오브 베이스예요. 응답하라 1994에서 삽입곡 중 하나로 이 그룹의 The Sign이 나온 거를 아직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요. 90년대 감성을 좋아하시면은 이 그룹을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전성기는 단 한순간을 끝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오늘은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이야기를 결성부터 전성기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 둘, 린 베르그렌과 예니 베르그렌이 보컬, 그리고 남자 둘, 요나스 베르그렌과 울프 예크베르그가 음악을 만들었고요. 성만 보면은 대충 짐작되시겠지만은 3남매의 플러스 원이에요. 음악을 만드는 형태부터 가족 밴드 비스무리한 그런 면모까지 딱 아바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막상 멤버들은 아바의 영향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하죠. 플러스 원을 맡은 울프는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면 몰라도 우리가 이 그룹 조직할 때 아바는 완전 아웃이었다고. 그렇다면 울프는 뭘 듣고 자랐느냐? 크라프트베르크와 디페시 모드 같은 전자음악이었어요. 울프 같은 경우는 1981년에 나온 크라프트베르크의 컴퓨터 월드를 듣고 그 매력에 반했다고 하고요. 이 앨범이 딱 컴퓨터의 대중화를 컨셉으로 한 앨범이었거든요. 마침 아버지가 집에 컴퓨터를 갖다 놨고 그걸로 주구장창 음악하는 겁니다. 80년대 중반에는 요나스를 만나서 같이 친해지는데 이때는 둘 다 디페시 모드의 광팬이었다죠.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어떻게 결성됐냐 하면은 원래 요나스가 테크 느와르라는 그룹을 하고 있었는데 보컬이 필요해서 동생 린과 예니를 보컬로 영입합니다. 자, 원래는 울프가 없는 5인조 그룹이었는데요. 거기서 한 명이 나가고 또 한 명은 공연 날에 와씨 오늘 롤링스톤즈 콘서트 한다고 그 콘서트를 가버려가지고 공연에 노쇼를 한 거죠. 그래서 요나스가 울프한테 그 자리를 좀 네가 채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대로 울프는 말뚝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그룹은 종국에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되고요. 예니는 당시 우리 살던 곳에서는 락이 유행이었고 우리 음악의 시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뷔하려고 여기저기 데모를 돌리는데 스웨덴에서는 아무도 이걸 안 받아주는 거죠. 하지만 안 된다고 포기를 합니까? 옆나라 덴마크에도 우리 좀 보라고 데모를 막 돌려서 마침내 1992년 6월 데뷔 싱글 발매. 이런 일화들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데뷔 때만 해도 성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노래가 덴마크 차트에 오르고 나중에는 2위까지 가죠. 장르를 보시면은 이게 레게 퓨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무명 시절 연습할 때 옆방에 레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서로 교류하면서 아이디어도 막 교환하고 했는데 자신들은 거기서 레게의 영향을 받았다고. 뭐 개인적으로는 UB40 같은 그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거는 조금 뭔가 허무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니는 90년대 초반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90년대 초 내가 클럽에서 놀 때 다 따라 부를 정도로 멜로디한 노래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멜로디까지 붙여서 라디오와 댄스 플로어 두 군데를 동시에 공략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룹의 그런 소망은 두 번째 싱글부터 슬슬 풀리게 돼요. 이때 에이스 오브 베이스가 그룹의 운명을 바꿀 귀인을 만나거든요. 바로 데니즈 팝. 짧은 기간 팝씬에 굵고 강렬한 발자취를 남긴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스웨덴 최고의 프로듀서. 물론 데니즈 팝도 당시에는 스웨덴 위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뻗어간 셈인데요. 유명 DJ 출신이었던 데니즈는 이미 이때부터 레게의 유행을 예상했다고 해요. 울프는 그 당시에 모든 프로듀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유일하게 데니스만 마음에 들었다 하고 회고를 하고 데니스 팝한테 데모 테이프 하나를 보냈다죠. 근데 이게 운명인 게 막상 처음에는 별론데 하는 데니즈가 이 자기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데모 테이프를 차에서 못 뽑았대요. 그래서 졸지에 이 차만 몰면은 이 곡만 계속 듣는 몸이 되어서 나중에는 세뇌가 돼버린 건지 그래 괜찮네 야 이거 까짓 거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데모는 바로 미스터 에이스라는 곡이었고 종국에는 All That She Wants라는 곡이 되고요.
제가 이전에 북유럽 그룹들인 아하와 아바를 다루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모두 신나면서도 약간 쓸쓸하고 슬픈 구석이 있어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한테도 이 일화가 있거든요. 원래 이 곡이 메이저, 장조로 이루어진 곡인데 보컬 린이 계속 마이너로 바꾸자고 적극 어필을 했대요. 곡이 너무 명랑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로 바꾸고요. 이 감성은 이후의 대표곡 더 사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곡이 덴마크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나아가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빠른 속도로 정규 앨범 그리고 미국 진출까지 이루게 되는 건데요. Wheel of Fortune과 All That She Wants가 연속으로 성과를 내니까 다급해진 음반사가 야 니네 바로 정규 앨범 내서 놓줘야 된다고 막 강권을 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성공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믹스를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 게 1992년에 유럽 1집 해피 네이션이 되고 이때 노를 저으면서 같이 진행된 게 바로 미국 진출인 겁니다. 이때 가능성을 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클라이브 데이비스. 복고맨 구독한 분은 많이 아실 텐데 휘트니 휴스턴 키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미국 진출을 선언을 하는데 대신에 조건을 걸어요. 여기 미국은 말이야 내가 볼 때 이 상태로는 안 돼. 일단 곡 좀 더 만들고 남의 곡 커버도 좀 하자고. 그래서 멤버들이 미국용 신곡을 만들고 그 데모가 클라이브를 건너서 데니즈 팝과 동료 프로듀서 더글라스 카한테 간단 말이에요. 더글라스가 당시에 데모를 듣고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처음 데모는 굉장히 베이직했는데 마치 저렴한 가정용 키보드에서 나오는 기본 트랙 같았다고. 하지만 데니즈 팝은 댄스 플로어에 필요한 게 뭔지 알았고 이 곡에 환상적인 비트를 만들어냈다고요. 그 노래가 바로 1994년에 최고 히트곡이 되는 더 사인이었어요. 실제로 1994년 빌보드 연간 차트 1위를 했고요. 여타 빌보드의 인기 가수를 보다도 더 큰 인기를 한국에서 끌게 되죠. 클라이브의 또 다른 요구 조건이었던 커버곡은 사실 멤버들은 별로 뭐 그렇게 커버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미국 진출의 조건이라니까 좀 어쩔 수 없이 한 게 강했어요. 하지만은 이게 또 빌보드 기준 1994년 최고 히트곡 10위에 오르게 되죠. 이때 커버했던 곡이 티나 터너 원곡이자 나중에 레게로도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Don't Turn Around라는 커버곡이었는데 본래 멤버들은 이 곡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레코드사에서 이거를 또 추천해준 거였다고. 이건 역시 메이저였던 곡에 마이너를 덧붙여서 자기들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1994년에 연간 빌보드 최고 히트곡 탑 10에는 지금의 두 곡과 All That She Wants까지 총 3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음악은 단순하지만 즐기기 쉬웠고요. 가장 보편적인 취향의 대중들을 사로잡아요. 가사에서도 그런 면모가 나오는 게 한 번은 울프가 자신의 가사 철학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영어를 존중 없이 대하며 멜로디에 어울리는 가사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문법보다는 감기는 게 중요하다. 왜 아하가 Take Me On이 아니라 Take On Me라고 하듯이.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1994년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에도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이 수록이 된 거고 당시 멤버들은 1집의 프로모션만 2년 넘게 했고 이 시절 인기에 관련한 인터뷰를 봤는데 역시 사우스 코리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 뒤집어져가지고 역시 이거지 하면서 읽어봤는데 일본이 짱짱맨이다. 한국 같은 나라의 판매와 홍보도 일본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더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시무룩해진 기억이 있습니다. 멤버들은 이때 하루아침에 월드스타가 된 가수들의 필수 관문과도 같죠. 공허함과 꽉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동시에 느꼈다고 해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는 그 인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해서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반짝 스타에 가까운 길을 걸었는데요. 적어도 메인 보컬이었던 린한테는 그게 훨씬 더 맞았대요. 2020년에 울프가 직접 밝힌 바로는 사실 린은 미국 진출하기 전인 1993년부터 그룹을 떠나고 싶어 했다고. 노래와 별개로 이 쇼 비즈니스 자체가 싫었다고 하죠. 인기를 끌면서 더욱 슬퍼했고 우울했고 그래서 이후로는 그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이 집부터는 이제 린 대신에 예니의 분량이 훨씬 늘어나고 린은 아예 매체 노출 자체가 상당히 줄어요.
이 집은 세계적으로 500만 장이 팔리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의 메가히트를 생각해보면 실패에 가까웠죠. 이때부터는 린과 예니도 노래를 써서 수록하고 또 본인들도 여러모로 다양성을 줄였는 등 좀 더 성숙한 음악을 선보였다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하락세였다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에이스 오브 베이스를 좋아한 거는 그 단순 명료함 때문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 이후에 3집에서도 이번에는 모타운 같은 올드스쿨 음악을 차용했다고 했지만은 실패. 당시에는 또 울프가 네오나치라는 논란도 좀 있었고 린은 4집을 작업할 때 이게 내 마지막 앨범이라는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후로는 탈퇴하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지금의 에이스 오브 베이스는 예니도 탈퇴하고 완전히 보컬을 바꿨다가 2010년 이후로는 신보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사인의 히트 이후 미국에서 맹활약하던 프로듀서 데니즈 팝은 1998년 35살의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이 데니즈 팝의 유지를 이어받은 수제자가 바로 맥스 마틴이에요. 짧았지만 강렬했던, 어쩌면 단기 임팩트로는 아바보다 더 빛났던 게 에이스 오브 베이스 아닐까 싶고요. 지금도 스웨덴 대표 가수를 얘기할 때면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있어요. 짧은 만큼 더 그리운 그룹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90년대의 아바, 에이스 오브 베이스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고맨. 렛츠고!